거대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당대 최강, 한 시대를 통째로 호령하던 정복자가 직접 이끄는 군대였습니다. 6월의 어느 날 그는 강을 건너 러시아로 진격합니다. 처음 몇 주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적은 후퇴했고 그의 군대는 수백 킬로미터를 밀고 들어가 수도를 코앞에 둡니다. 승리는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너무 넓었습니다. 보급선은 한없이 늘어졌고 적은 결전을 피하며 물러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왔습니다. 그 광활한 땅과 잔혹한 추위 앞에서 세계 최강의 군대는 얼어붙고 굶주리고 무너졌습니다. 그가 이끌고 온 대군은 결국 그 땅에서 대부분 쓰러지고 맙니다. 누구 이야기일까요? 나폴레옹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812년 60만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로 진격했다가 괴멸당한 그 나폴레옹 말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 단어 하나 바꾸지 않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도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1941년 6월 히틀러는 300만 대군으로 똑같이 러시아를 침공했고 똑같이 모스크바 코앞까지 갔다가 똑같이 광활한 영토와 겨울에 무너졌습니다. 두 사건의 간격은 정확히 129년입니다. 같은 6월, 같은 땅, 같은 겨울, 같은 파멸.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끼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히틀러는 나폴레옹의 실패를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 참사는 당시 누구나 아는 역사였고 군사 전략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익히는 교훈이었습니다. 히틀러도 그의 장군들도 그 이야기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역사를 몰라서 같은 실수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 알면서도 똑같이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은 이 시대 최고의 인문교양사라고 자부하는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 28번째 특강인데요.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인간이 역사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책에 실린 올더스 헉슬리의 명언으로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역사의 교훈에서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은 역사의 모든 교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올더스 헉슬리. 올더스 헉슬리는 20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인간이 쾌락과 안락에 길들여진 채 스스로 생각하기를 멈춰버린 미래를 그린 디스토피아 소설 멋진 신세계의 저자로 가장 유명하죠. 그가 평생 천착한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왜 불편한 진실 앞에서 기꺼이 눈을 감는가?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문장의 출처가 의미심장합니다. 이 명언은 헉슬리의 에세이 모음집 컬렉티드 에세이스에 실린 자발적 무지에 관하여 라는 글에 나옵니다. 제목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자발적 무지. 헉슬리는 인간이 역사를 몰라서 못 배우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외면하기를 스스로 선택한다고 본 것입니다. 우리가 영상 인트로에서 본 히틀러가 나폴레옹을 알면서도 러시아로 걸어 들어간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인간은 왜 이런 자발적 무지에 빠지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세 가지 관점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뇌의 다른 자리에 저장되기 때문이라는 번역의 실패. 둘째, 인간은 늘 자기 자신을 예외로 두기 때문이라는 타자화. 셋째, 우리가 외우는 것은 사건일 뿐 그 밑에 본성을 잊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변장한 반복입니다. 첫 번째 관점, 번역의 실패. 인간은 아는 것과 사는 것을 다른 회로에 저장합니다. 우리는 흔히 알면 행동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뇌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기억 연구의 거장인 심리학자 앤델 툴빙은 인간의 장기 기억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의미 기억입니다. 1929년에 대공황이 있었다 같은 사실과 지식의 기억이죠. 다른 하나는 일화 기억입니다. 내가 직접 겪은 사건이 그때의 감정과 함께 통째로 저장된 기억입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역사 지식은 거의 전부 의미 기억으로 저장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동을 실제 바꾸는 것은 정서가 각인된 일화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공황을 안다고 말할 때 그 알면 한 번도 불에 데워본 적 없는 사람이 불은 뜨겁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보는 머릿속에 분명히 있지만 그 정보가 내 손을 멈추게 하는 행동 회로에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이건 사실 2000년도 더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짚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는 머리로 아는 이론적 지식을 에피스테메라 불렀고 삶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실천적 지혜를 프로네시스라 불렀습니다. 역사책을 다 외운 사람은 에피스테메를 가졌을 뿐입니다. 그러나 정작 위기의 순간에 옳게 행동하는 힘, 프로네시스는 전혀 다른 능력입니다. 히틀러는 나폴레옹에 관한 에피스테메를 완벽하게 갖고 있었지만 프로네시스는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사를 지식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감각으로 체득하는 일이다. 여기서 핵심은 소유와 체득의 대비입니다. 지식으로 소유하는 것은 의미 기억이자 에피스테메입니다. 삶을 대하는 감각으로 체득하는 것은 일화 기억이자 프로네시스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실패는 기억의 실패가 아니라 번역의 실패입니다. 머리에 있는 알을 오늘 내 손이 내리는 선택의 언어로 번역해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관점, 타자화. 인간은 늘 자기 자신을 예외로 둡니다. 설령 역사를 가슴으로 느꼈다 해도 두 번째 장벽이 남아 있습니다. 인간은 역사 속 실패를 나와는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로 밀어내는 강력한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의 근본적 귀인 오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실패를 볼 때 상황의 힘은 과소평가하고 그 사람의 성격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 인물들을 보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어리석었다. 그 시대는 야만적이었다. 나라면 절대 저러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 자기 면제가 함정입니다. 그들을 어리석은 타인으로 규정하는 순간 나는 안전한 관찰자석에 격리되고 똑같은 함정으로 걸어 들어갈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타자화가 뇌에 구조적으로 새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경과학자 탈리 샤롯은 2011년 fMRI 연구에서 인간의 뇌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비대칭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좋은 소식을 만나면 좌측 하전두뇌가 활발히 작동하며 그 정보를 충실히 받아들입니다. 이건 낙관적인 사람이든 비관적인 사람이든 똑같이 잘 작동했습니다. 그런데 나쁜 소식은 반대편 우측 하전두뇌가 처리하는데 놀랍게도 낙관적인 사람일수록 바로 이 우측 여격의 반응이 약했습니다. 쉽게 말해 뇌는 좋은 소식은 또박또박 받아줬고 나쁜 소식은 슬그머니 흘려보내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경고가 이건 너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말할 때 낙관적인 뇌는 그건 내 일이 아니야 라며 흘려버립니다. 이 심리의 경제학 버전이 바로 그 유명한 이번엔 다르다입니다. 경제학자 카르멘 라인하트와 케네스 로고프는 무려 800년에 걸친 금융위기를 분석한 동명의 저서에서 모든 거품과 붕괴가 똑같은 한 문장을 공유한다는 것을 데이터로 증명했습니다. 과거의 규칙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엔 다르다. 매 세대는 자신이 역사의 예외라고 믿었고 바로 그 믿음이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정작 반복되는 것은 위기 자체가 아니라 우리만은 다를 것이라는 그 믿음이었던 셈이죠.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과거의 비극이 오늘날 다른 이름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우리가 역사를 타자의 기록으로만 치부할 뿐 현재를 비추는 거울로 삼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핵심은 타자의 기록과 현재를 비추는 거울의 대비입니다. 역사를 남의 기록으로 읽으면 그것은 그저 흘러간 옛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거울로 들여다보는 순간 거기 비치는 것은 다름 아닌 오늘의 내 얼굴입니다. 역사 공부가 오만을 키우느냐 겸손을 키우느냐는 바로 여기서 갈립니다. 진짜 역사 공부는 내 생각이 옳다는 증거 찾기가 아니라 나도 똑같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견디는 훈련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관점, 변장한 반복. 우리는 사건을 외울 뿐 그 밑에 본성을 읽지 못합니다. 마지막 이유는 가장 본질적입니다. 역사에서 반복되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나폴레옹과 히틀러 두 사건의 겉모습은 분명 다릅니다. 한쪽은 19세기 기병과 보병이었고 다른 쪽은 20세기 전차와 전투기였습니다. 무기도 시대도 이념도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옷 밑에 흐르던 것은 정확히 같았습니다. 자신의 힘을 과신하는 오만, 광활한 땅을 만만하게 본 자만, 그리고 나는 나폴레옹과 다르다는 바로 그 믿음. 사건은 변장을 했지만 본성은 한치도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를 사건의 목록으로만 외운 사람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그는 다음 비극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비극이 새 옷을 갈아입고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17세기 네덜란드를 휩쓴 튤립 광풍과 오늘날의 가상화폐 투기는 겉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그 밑에 흐르는 탐욕의 문법은 똑같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이 낳은 증오와 오늘날의 국경 분쟁은 형태가 다르지만 증오가 작동하는 방식은 닮아 있습니다. 오직 옷 밑에 본성을 읽어낸 사람만이 새 옷 속에 숨은 옛 얼굴을 알아봅니다.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같은 실수와 탐욕, 증오가 시대의 옷만 갈아입고 되풀이되는 과정에서 문명은 진보하는 듯 보이나 내면의 어리석음은 제 자리를 맴돈다. 역사를 지식으로만 암기하고 그 속에 담긴 인간 본성을 통찰하지 못할 때
과거의 오담은 미래의 예언이 된다. 시대의 옷만 갈아입고 이보다 정확한 표현이 있을까요? 우리는 스마트폰을 쓰고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립니다. 외적인 문명은 눈부시게 진보했습니다. 그러나 인간 내면의 이기심, 시기, 군중심리, 과시는 수만 년 전과 비교해 거의 진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연도와 사건 이름으로만 박제해둔 사람에게 과거의 오답은 그대로 미래의 예언이 됩니다. 보지 않아도 뻔한 파국 말이죠. 그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제 세 관점을 한자리에 모아보겠습니다. 첫째, 번역의 실패. 우리는 역사를 머리로 알지만 그 알미 행동을 바꾸는 회로에 닿지 못합니다. 둘째, 타자와. 우린 역사 속 실패를 남의 일로 밀어내며 나만은 예외라고 믿습니다. 셋째, 변장한 반복. 우리는 사건만 외울 뿐 그 밑에서 똑같이 되풀이되는 인간 본성을 읽어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역사에서 진짜로 배울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장벽을 뒤집으면 그대로 세계의 길이 됩니다. 첫째, 역사를 3인칭이 아니라 1인칭으로 읽으십시오. 그들은 왜 그랬을까 해서 멈추지 말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난 무엇을 보지 못했을까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차가운 사실이 내 경험으로 옮겨지는 순간 비로소 알은 행동을 움직이는 무게를 얻습니다. 둘째, 역사를 거울로 삼으십시오. 역사 속 인물을 어리석은 타인으로 규정하는 대신 그를 그렇게 만든 상황이 지금 내 주변에도 있지 않은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경고음을 기억하십시오. 나 자신이 혹은 우리 모두가 이번엔 다르다고 말하는 그 순간이 바로 역사가 가장 위험하다고 외치는 순간입니다. 셋째, 사건이 아니라 본성을 읽으십시오. 연도와 이름을 외우는 대신 그 사건을 움직인 인간의 마음을 한 단어로 요약해 보십시오. 탐욕인가? 두려움인가? 과신인가? 그렇게 옷을 벗겨 얼굴을 본 사람만이 오늘 새 옷을 입고 찾아온 그 옛 얼굴을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내리는 단 한 번의 선택 앞에서 잠시 멈춰 지금 나는 어디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가를 묻는 지극히 작고 정직한 한 번의 성찰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관통한 한 문장을 저는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에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연쇄적 비극을 멈추는 힘은 어제를 거울 삼아 오늘을 다르게 살겠다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정직한 성찰에서 시작된다. 역사는 죽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내리는 선택 하나하나에 깃들어 있는 살아있는 경고입니다. 그 경고를 남의 기록으로 흘려보낼 것인지 아니면 내 얼굴을 비추는 거울로 마주할 것인지 결국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 하나뿐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거울 앞에 서 계신가요? 부디 그 거울에 비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를 거울 삼아 오늘을 다르게 사는 그 한 사람의 정직한 성찰이 129년의 시간을 건너뛰어도 똑같이 되풀이되던 그 비극의 사슬을 끊는 첫 번째 고리가 될 테니까요. 오늘 특강 이것으로 마치고요.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은 총 260개의 명언에 대한 저와 신 박사님의 해설을 담은 책입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수개월째 주요 서점, 종합 베스트셀러, 인문 분야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 책 한 권을 그저 한 권으로 끝나지 않고 최대의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260개의 무료 특강을 모두 찍을 계획입니다. 특강과 함께 책을 읽으시면 엄청난 시너지가 생길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본문 내용도 좋지만 명언이 좋다고 말씀하시는데요. 260개의 명언은 거인을 읽다라는 명언집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거인을 읽다는 저희가 꽤 오랫동안 모아온 명언들 중에 1400개를 꼽아서 만든 명언집입니다. 원문도 함께 실려 있으니 더 많은 명언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거인의 읽다를 읽으시면 되고요.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의 문장들을 필사하실 수 있는 거인을 쓰다라는 필사집도 있습니다.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의 좋은 문장들을 천천히 필사하면서 음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거인을 쓰다를 통해 필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깊은 울림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거인을 쓰다를 함께 필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필사단이라는 단톡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을 통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29번째 특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독서연구소였습니다.